넌 네가 태운 그 재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죽여봐 그럼. 누나가 감당할 수 있겠어? 병원 중환자실의 백색 소음은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섞여 정희의 폐부를 찌른다. 일정하게 울리는 심박계 소리는 마치 정희의 심장을 갉아먹는 시간의 초침 같다. 침대 위 이팔봉 씨는 이제 뼈만 남은 고목이다. 30년 전 딸의 교대 합격 통지서를 아궁이에 던지며 계집애가 배워서 뭐하냐고 호통치던 그 위험은 간데없다. 정희는 거칠어진 손으로 아버지의 문드러진 발등을 닦는다. 30년 공장 생활과 시장 수발로 비틀린 정희의 손마디가 아버지의 메마른 살결에 닿을 때마다 정희는 묘한 고통과 희열을 동시에 느낀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딸을 태웠지만 정희는 그 잿더미 위에서 질기게 살아남았다. 정희는 젖은 수건을 꽉 짜며 생각한다. 이팔봉 씨, 당신이 아꼈던 아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가래 끓는 신음만 내뱉는다. 정희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30년 전 아궁이에서 타버린 것은 자신의 꿈만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인간성, 그리고 이 가문의 미래도 함께 타버렸음을 정희는 오늘 이 차가운 병실에서 증명하려 한다. 정희의 손길은 정성스럽지만 그 눈빛은 한겨울 서리보다 서늘하다. 그녀는 수건을 접어 올리며 속으로 숫자를 센다. 놈들의 몰락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자신이 지켜내야 할 마지막 도리의 시간이다. 사건의 시작은 석 달 전이었다. 중풍으로 쓰러지기 직전 아버지는 정희의 손을 잡고 비수를 꽂았다. 정희야, 광수 사업이 급하단다. 내 전세금 좀 뺏어줘라. 나중에 이 건물 물려줄게. 50대 딸에게 자식들과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소리를 아버지는 숨 쉬듯 내뱉었다. 그 옆에서 광수는 비죽비죽 웃으며 누나, 나중에 이자 쳐서 줄게라는 가식적인 말을 내뱉었다. 놈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만만한 돈줄을 확보했다는 탐욕만이 가득했다. 정희는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정희 몰래 상가 건물 2채의 명의를 광수에게 넘겼다. 증여세 한 푼 아끼려 온갖 탈법을 동원하며 아버지는 아들이 가문을 일으킬 거라 믿었다. 명예 이전 서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아버지는 쓰러졌고 광수는 병실에 오자마자 의사 멱살을 잡았다. 영감탱이 얼마나 더 삽니까? 재산 처분해야 하는데. 병실 밖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정희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지키려던 그 썩어 빠진 가문의 기둥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로. 정희는 가방 속에서 녹음기를 껐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광수가 내던진 담배꽁초가 정희의 구두 옆에서 비참하게 타들어갔다. 놈은 자신이 태운 것이 무엇인지 꿈에도 모른 채 벌써부터 건물을 팔아치울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정희는 변호사를 만나 아버지가 광수에게 넘겨준 증여계약서 원본을 확인했다. 거기엔 아버지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넣었던 독소 조항이 있었다. 피증여자는 증여자를 성실히 봉양하며 이를 위반할 시 증여를 무효로 한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믿음의 증표라 생각했겠지만 정희에겐 놈의 목줄을 끊어버릴 단두대였다. 정희는 광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집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동안 광수는 필리핀 카지노에서 샴페인을 터뜨렸다. 정희는 놈이 카지노바에서 여자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아버지를 발로 차며 빨리 안 죽고 뭐하냐고 뱉은 홈캠 영상을 확보했다. 변호사님, 유기죄의 복량 의무 위반까지 싹 다 적으세요. 변호사님, 유기죄의 봉양 의무 위반까지
싹 다 엮으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지하수처럼 낮고 차가웠다. 30년 전 공장에서 미싱 바늘에 찔려 피가 흘러도 울지 않았던 정희였다. 그 피눈물이 모여 이제 광수를 쓸어버릴 해일이 되었다. 정희는 법원 청사를 나오며 마른 하늘을 보았다. 아궁이의 탄내가 다시 코끝을 스쳤다. 그녀의 손에는 광수가 휘두르던 권력의 상징인 인감도장 대신 진실을 담은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광수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놈은 정희가 설치한 홈캠을 눈치채고 역공을 준비했다. 광수는 정희가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며 거칠게 몸을 돌리는 장면만 교묘하게 편집해 노인 학대 혐의로 정희를 역고소했다. 세상에 저 독한 딸년이 재산 뺏으려고 아버지를 때립니다. 광수는 이 영상을 유튜버들에게 뿌렸고 정희는 순식간에 인면수심의 패륜녀로 낙인 찍혔다. 식당 앞엔 비난 대자보가 붙었고 경찰은 정희를 소환했다. 취조실에서 마주친 광수는 정희의 귓가에 속삭였다. 누나, 대학 못 나와서 머리가 안 돌아가나 본데 이게 바로 배운 놈들의 수법이야. 정희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감췄다. 억울함보다 슬픈 건 자신의 동생이 이토록 완벽한 악마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무너지지 않았다. 시장 바닥에서 30년을 버틴 맷집은 광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단했다. 정희는 취조실 거울을 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 광수야. 끝까지 가보자. 그녀는 경찰에게 건네줄 원본 영상과 광수가 조작을 의뢰했던 편집실 직원의 자백 녹취록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다. 복수는 단순히 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휘두른 칼날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예술이어야 했다. 누나, 죽고 싶어? 감히 누굴 고소해? 재판이 정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찰나 아버지가 요양원 침대 밑에 숨겨둔 진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아버지는 아들도 딸도 믿지 않았다.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다. 광수가 10년 전 저질렀던 뺑소니, 사고의 합의금을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담보로 막아주고 있었으며 만약 광수가 다시 도박에 손을 대면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는 조건부 신탁이 걸려 있었다. 광수야,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가문을 파산시킨 너를 감금하고 있었던 거야. 정희는 이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다. 광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놈이 누리던 건물주 행세는 아버지가 쳐놓은 거대한 감옥 안의 연극일 뿐이었다. 정희는 이 허점을 파고들어 신탁의 관리권을 자신에게 가져오는데 성공했다. 광수는 승소한 정희를 향해 달려들며 절규했지만 이미 법정 보안 요원들에게 제압당했다. 정희는 무너지는 동생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이토록 추악한 가족의 진실 앞에 선 비참함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찢어발기게 만든 지독한 불신이었다. 건물을 되찾은 정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엄마의 방이었다. 평생 아버지의 폭언 아래서 아들 뒷바라지에 뼈가 닳았던 노모. 정희는 등기권리증을 엄마의 손에 쥐어주었다.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이제 아버지 눈치 보지 마. 광수 걱정도 마. 엄마는 자신의 이름 이영자가 적힌 서류를 보며 통곡했다. 평생 이름 없이 살았던 노인에게 정희는 자신을 돌려주었다. 정희는 엄마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가장 비싼 실크 스카프를 사주었다. 살결을 간지럽히는 부드러운 감촉에 엄마는 수줍게 웃었다. 정희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기로 했다.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갈아세운 가문은 이제 정의에 의해
완전히 해체되었다. 가문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정희는 엄마의 화려한 옷자락을 보며 확신했다. 엄마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며 연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 눈물은 회한이었으나 정희에게는 구원의 신호탄이었다. 법정 판결 이후 광수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놈이 회장실이라 이름 붙였던 상가 2층 사무실 입구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도배되었다. 광수는 술병을 든 채 계단에 앉아 지나가는 정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나 진짜 길바닥에서 죽어. 놈의 목소리엔 여전히 반성 대신 비굴한 생존 본능만 가득했다. 정희는 놈의 손을 냉정하게 털어냈다. 광수야,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훔쳤던 자리가 사라지는 거야. 30년 전 내가 아궁이 앞에서 느꼈던 그 막막함을 너도 이제 느껴봐. 정희는 놈을 뒤로하고 상가 계단을 내려왔다. 등 뒤로 광수의 욕설과 비명이 쏟아졌지만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놈이 누리던 가짜 낙원은 이제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정희는 시장 입구 낡은 식당에서 3,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을 시켰다. 이 소박한 온기가 놈이 누리던 수천만 원짜리 샴페인보다 훨씬 진실되다는 것을 정희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민희는 광수가 몰락하자마자 정희를 찾아와 악을 썼다. 형님, 당신이 사람이야? 동생을 저 지경으로 만들고 발을 뻗고자? 민희의 입술은 핏빛처럼 붉었지만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메고 있는 명품 가방은 이미 짝퉁 감정을 받아 가치가 없어진 껍데기뿐이었다. 정희는 민희를 보며 피식 웃었다. 민희야, 내가 들고 있는 그 가방처럼 내 인생도 짝퉁이야. 남의 피땀으로 치장한 거 이제 다 벗어놓고 가야지. 민희는 정희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정희는 가볍게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30년 미싱질로 다져진 정희의 소나기 힘에 민희는 비명을 질렀다. 너희 친정집 전세금도 광수가 담보 잡은 거 알지? 조만간 연락할 거야. 대비해. 정희의 서늘한 예고에 민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다. 정희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가며 생각했다. 악은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때 비로소 멈춘다는 것을. 궁지에 몰린 광수는 가석방 기간 중 정희의 인감을 위조해 다시 한번 상가를 담보로 사채를 끌었었다. 놈은 누나의 따뜻한 마음을 약점으로 잡고 마지막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누나가 나를 버릴 리 없어. 결국은 가족인데. 놈은 비열하게 웃으며 사채업자들에게 서류를 넘겼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놈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놈이 도장을 찍는 순간 미리 대기하던 형사들이 현장을 급습했다. 정희는 문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광수야, 내가 너한테 준 기회는 너를 믿어서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더 추락할 수 있는지 보려고 준 거야. 광수는 수갑을 찬 채 정희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 독한 년, 내가 그러고도 누나야? 정희는 놈의 침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무표정하게 답했다. 아니, 나는 이제 너를 심판하는 집행관이야. 잘 가라, 광수야. 놈의 재입소는 확정되었고 이번에는 정의조차 탄원서를 써주지 않았다. 그것이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허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단죄였다. 가석방 취소 전 잠시 도주 중이던 광수는 변두리 공업단지 여인숙에 숨어들었다. 곰팡이 핀 벽지와 찌든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방에서 놈은 컵라면을 씹으며 정희에게 문자를 보냈다. 누나, 진짜 미안해. 나 죽을 것 같아. 10,000원만 보내줘.
정희는 답장 대신 사진 한 장을 보냈다. 30년 전 아버지가 태우다 남은 정희의 합격 통지서 조각이었다. 광수야, 이 종이가 타던 날 내 인생도 이 여인숙 같았어. 그때 넌 뭐했니? 광수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다. 창밖에는 공장의 매연이 자욱하고 옆방에서는 노동자들의 거친 욕설이 들려왔다. 한때 강남 건물주를 꿈꾸던 장남의 몰락은 이토록 비참하고 초라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이 누나의 희생을 갈아 만든 가짜 성이었음을.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자 자신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짐승 같은 생존 본능뿐이라는 것을. 나 진짜 여기서 죽어. 제발 꺼내줘. 교도소 면회실. 광수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수제복 차림으로 정희 앞에 섰다. 며칠 사이 머리는 하얗게 샜고 눈은 초점이 없었다. 누나, 제발 영치금 좀 넣어줘. 사람들이 나를 짐승 취급해. 광수는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었다. 정희는 무표정하게 놈을 내려다보았다. 광수야, 짐승 취급받는 게 아니라 원래 짐승이었던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짓들 여기서 똑같이 당해봐. 정희는 일부러 광수가 보낸 구걸 편지들을 놈의 눈앞에서 하나하나 찢어발겼다. 아버지는 내 이름을 호적에서 파내셨어. 이제 너는 김광수가 아니라 3218번이야. 알겠니? 광수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 정희는 교도소 밖으로 나오며 차가운 겨울바람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박혔던 30년 전의 탄내가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놈은 이제 사회에서 지워졌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던 장남이라는 이름은 이제 차가운 쇠창살 안에서 썩어갈 것이었다. 정희는 민희가 일한다는 변두리 기사식당을 찾았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휘두르던 민희의 손은 이제 독한 세제에 불어터져 진물이 흐르고 있었다. 정희는 민희가 닦고 있는 기름때 절은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물 한 잔을 주문했다. 민희는 정희의 비싼 구두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숙였다. 형님, 아니 사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희는 가방에서 민희가 과거에 자랑했던 샤넬 가방의 로고 장식을 테이블 위에 툭 던졌다. 민희야, 이거 내가 예전에 나 무시하면서 흔들던 거잖아. 딸 자식이 욕심 많으면 천벌 받는다던 그 말 기억나니? 민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정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차갑게 발을 뺐다. 너희 친정 식구들 광수가 빌린 사채 빚 때문에 집 팔고 이사 갔다며? 내가 그 채권들 전부 사들였어. 이제 내 월급의 80%는 나한테 들어올 거야. 민희는 절망 어린 비명을 지르며 식당 바닥에 엎드렸다. 정희는 민희가 내온 비린내 나는 물잔을 뒤로 한 채 식당을 나섰다. 정희는 아버지의 병실 벽면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며 비굴하게 구는 광수의 모습과 사채업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민희의 영상을 무한 반복 재생했다. 정희는 약물을 투여해 아버지의 의식을 또렷하게 깨워두었다. 아버지, 보세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킨 아들이 지금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게 아버지가 말한 가문이 영광인가요?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며 정희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다. 아직 멀었어요. 광수는 이제 감옥에서 평생 썩을 거고 아버지가 세운 거산 상사는 제 이름으로 바뀔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당신이 태운 내 합격증. 그제가 당신 눈을 멀게 할 거야. 아버지가 태운 내 합격 통지서.
그 죄가 이제 아버지 눈을 멀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눈을 부릅뜬 채 경련을 일으키며 흰자위를 드러냈지만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 딸에게 주었던 고통을 고스란히 눈빛으로 되돌려 주었다. 병실 안의 기계음이 급박하게 울렸지만 정희는 간호사를 부르지 않았다. 정희는 감옥에 있는 광수에게 매주 편지를 썼다. 내용은 참회나 용서가 아니었다. 놈이 감옥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사회에서 놈의 이름이 어떻게 지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였다. 광수야, 오늘도 내가 살던 아파트 압류 절차가 끝났어. 내가 아끼던 외제차는 고철값으로 팔렸더라. 광수는 면회실 유리창을 깨부술 듯 날뛰었지만 정희는 그럴수록 더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지은 죄의 끝을 내가 다 볼 때까지 내가 끝까지 살려서 지켜볼 거야. 그것은 광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효도였다. 놈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했지만 정희는 놈의 영치금을 꼬박꼬박 넣어주며 놈을 굶지 않게 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은 살아서 자신의 몰락을 목격하는 것임을 정희는 알고 있었다. 정희는 교도소 담장 밖을 걸으며 핏줄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인내를 즐겼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정희는 빈소에 향을 피우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가 평생 구박했던 비싼 과일과 고기들을 잔뜩 차려놓고 엄마와 함께 술잔을 기울였다. 친척들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장남이 없으면 누가 절을 하느냐고 수군거렸지만 정희는 그들에게 빚서류 뭉치를 던졌다. 제사 지내고 싶으신 분들이 이 빚도 같이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면 당장 나가세요. 정희의 서리빨 같은 기세에 친척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정희는 홀로 남은 엄마에게 가장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혀드렸다. 엄마, 이제 조기 비린내 나는 앞치마 입지 마. 이제 엄마가 이 건물의 주인이야. 정희는 엄마와 함께 아버지의 유골을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들판에 뿌렸다. 묘비도 이름도 남기지 않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가문의 이름을 말말사라는 것, 그것이 정희가 내리는 최후의 형벌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정희는 아버지가 가문의 상징으로 여겼던 낡은 대저택을 찾았다. 가구들이 치워진 텅 빈 집에서 정희는 홀로 거실에 앉아 아궁이를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합격증이 타들어가며 내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희는 품 안에서 교육청에서 재발급받은 합격 증명서를 꺼냈다. 이제야 비로소 이 종이 한 장이 온전한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느꼈다. 정희는 그 종이를 액자에 정성스럽게 끼워 벽에 걸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훈장을 걸어두었던 그 자리에 30년의 세월을 돌아 비로소 정희는 자신의 이름을 찾았다. 정희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찌든 담배 냄새가 빠져나가고 신선한 겨울 공기가 들어왔다. 정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이제 더 이상 탄내는 나지 않았다. 대신 새 출발을 알리는 차갑고 깨끗한 공기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출소 후 갈 곳이 없던 광수는 다시 정희의 주변을 맴돌았다. 놈은 이번에는 치매 환자 연기를 하며 정희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대소변을 못 가리는 척하며 누나, 나 배고파라고 울부짖는 광수의 모습에 이웃들은 정희를 비난했다. 동생이 저 지경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정희는 놈의 연기를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놈은 여전히 정희의 따뜻한 가슴을 노리고 있었다. 정희는 광수를 데려다가 가장시설이 엄격한 요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광수야, 아버지가 계시던 곳이랑 똑같은 방으로 예약했어.
이제 여기서 평생 아버지 환영이랑 싸우며 살아. 광수는 요양원 문이 닫히는 순간 본색을 드러내며 문을 발로 찼지만 정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핏줄이라는 덫은 이제 놈을 가두는 창살이 되었다. 정희는 요양원 상담실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당부했다. 절대 밖으로 못 나가게 하세요. 그게 저 아이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희는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던 족보를 들고 아궁이 앞으로 갔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이팔봉, 이광수라는 이름이 빳빳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김정희라는 이름은 구석에 작게 적혀 있거나 아예 지워져 있었다. 아버지, 이제 이 집안에 장남은 없어요. 가문도 여기서 끝입니다. 정희는 망설임 없이 족보를 불 속으로 던졌다. 붉은 불길이 가부장제의 허울을 집어삼켰다. 지지직 종이가 타들어가는 소리는 30년 전 정희의 합격증이 내던 소리와 똑같았다. 아버지, 이제 이 집안에 장남은 없어요. 가문의 대도 여기서 끊겼고요. 정희는 제가 된 족보를 빗자루로 쓸어 담아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정의를 억압하던 역사의 종말이었다. 아궁이의 불길이 꺼지자 집안은 기묘할 정도로 정적에 휩싸였다. 정의는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자신만의 빛을 발견했다.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민희는 결국 정의의 돈을 훔치려다 들켰다. 정의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민희의 손을 꽉 잡았다. 민희야, 훔치는 건 쉬워. 하지만 그 대가는 평생 내 아이들이 치르게 될 거야. 선택해. 감옥에 갈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 때까지 내 죄 닦으며 살래? 민희는 정의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바닥에 엎드려 빌었다. 형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의는 민희를 용서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놈들의 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관찰자가 되기로 한 것이다. 민희는 이제 정의의 그림자만 봐도 벌벌 떨며 행주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용서보다 무서운 통제였다. 정의는 민희가 끓여온 싱거운 국물을 들이키며 생각했다. 그래, 너희는 이렇게 평생 내 밑에서 숨죽이며 살아라. 그게 너희가 받아야 할 진짜 형벌이니까. 노모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정희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고맙다는 말을 남겼다. 정희야, 미안하다. 내 합격증 탈 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엄마의 늦은 사과에 정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30년의 세월이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희는 엄마의 손을 놓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하지 마. 엄마도 피해자였잖아. 이제 가서 아버지한테 따져.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냐고. 정희는 엄마의 장례식을 가장 화려하고 단정하게 치렀다. 아버지가 원했던 가문의 장례가 아니라 이영자라는 한 여성의 은퇴식을 만들어 주었다. 빈소에는 꽃향기가 가득했고 정희는 더 이상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히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가문의 마지막 빚을 청산했음을 선언했다.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이 끝났다. 정희는 건물의 이름을 정희교육지원센터로 바꾸었다.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소녀들을 위한 장학재단과 상담소가 들어섰다. 정희는 센터장실 벽에 30년 전 타버렸던 자신의 합격증 복사본을 걸어두었다. 얘들아, 누군가 너희의 꿈을 태우려 하면 그제를 모아 성을 쌓으렴. 정희는 자신을 찾아온 어린 학생들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웃음에는 이제 도끼도 한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로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화가 있었다. 정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때 자신을 폐륜녀라 욕하던 세상은 이제 그녀를 기부천사라 칭송했다. 정희는 그 명성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음 학기 장학생 명단을 꼼꼼히 살폈다. 식당 주방에는 정희와 요양원에서 잠시 외출 나온 광수가 나란히 앉아 있다. 정희는 보글보글 끓는 된장 뚝배기를 식탁 중앙에 놓는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운다. 광수는 멍한 눈으로 찌개를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든다. 누나, 이거 짜다. 정희는 웃으며 광수의 밥그릇에 두부를 듬뿍 얹어준다. 인생이 원래 맵고 짠 거야. 그래도 이 뚝배기 한 그릇 비우고 나면 내일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다. 정희는 놈이 다시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또다시 뒤통수를 칠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희는 두렵지 않다. 놈이 어디로 도망치든 결국 돌아와 이 짠 된장찌개를 찾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핏줄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형벌이자 정희가 선택한 따뜻한 지옥이다. 정희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나직이 속삭인다. 가족은 지옥을 끝까지 지켜봐주는 마지막 목격자일 뿐입니다. 그 지옥이 아무리 뜨거워도 함께 먹는 찌개 한 그릇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 그게 우리네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응원해 주세요.